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화폐량에 미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경우에 따라서 유통되는 화폐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자율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 기대 이윤율과 객관적 이윤율이 불변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며 다른 요인들을 고정시켜야지 파악하기가 쉽겠죠. 자금의 공급과 수요, 유통시장에서의 상품량이 불변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불변이라면 이자율의 상승은 예금금리의 상승과 대출금리의 상승을 가리키므로 증가한 예금은 금융자본으로 화폐가 흘러 들어가는 걸 가리키죠. 대출은 유통시장으로 나오는 걸 가리키죠. 추가로 증가한 지급되는 예금 이자를 공제한 만큼 화폐는 유통시장에서 금융자본으로 흘러가고 그렇겠죠. 예금 이자는 다시 유통시장으로 나오는 걸 가리키죠. 대출과 대출 이자를 공제한 만큼 금융자본에서 유통시장으로 화폐가 흘러가는데, 그렇죠. 대출을 하면 대출금은 유통시장으로 나오죠. 대출 이자는 반대로 금융자본으로 흘러가는 거죠. 금융자본으로 흘러가는 화폐액과 유통시장으로 흘러가는 화폐액의 차액은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익이 중요하지. 그래요.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차익이 유통시장으로 흘러나오는 차익이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감소해버리면 물가는 오히려 또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차익이 증가하면 유통시장으로 나온 금액이 크면 또 유통될 수 있으니까 물가는 상승하겠죠.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여 물가가 필연적으로 하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자율의 하락은 예금금리의 하락과 대출금리의 하락을 가리키므로 예금과 감소한 예금자를 공제한 만큼 유통시장에서 화폐량은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는 대출에서 대출 이자를 공제한 만큼 금융자본에서 유통시장으로 화폐가 이동하게 됩니다. 대출에서 대출 이자를 공제하면 그것은 유통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반대로 적어놔서 바꾸는 거예요. 헷갈렸던 모양이죠.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에 흘러간 화폐액과 유통시장에 흘러간 화폐액의 차이는 물가 변동의 요인이 됩니다. 평균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그보다 훨씬 좋아 일반적 기대 이율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일 경우 대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큰 이익을 거두면서. 또한 예금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 또한 예금금리가 오르더라도 기대 이윤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경우 높은 이윤이 기대되는 투자처가 포착될 경우 오히려 전체 예금은 감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물가가 하락한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자율을 상승시킨다고 하여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요인이 불변인 경우 새로운 대출이 설정되는데 규모는 100만 원이고 대출금리는 5%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화폐량은 유통시장에서 100만 원만큼 증가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이자로 인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기에는 대출이자로 금융기관에 회수되더라도 더 큰 규모로 일반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통상적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리다가 평균 이윤율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무분별하게 올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빈곤에 빠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무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이윤율과 일반적 기대 이윤율 및 이자율의 관계와 유통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알려주었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가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예금금리를 파악해야 되고 평균 이윤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기업이 유지되고 발전하면서 그래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화폐 이외의 다른 자금 수단을 살펴보겠는데 원리는 금융자본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화폐는 상품들과 교환되면서 어떤 형태로도 변경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자금 수단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주택, 기계와 같은 대상들을 대여를 통해 제공받은 조직자나 개인은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그러한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빌려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즉 작업수단을 대여를 통해 제공받은 이들은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정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라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뿐입니다. 하여간 작업수단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제공받은 이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용료를 사용률이라고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률은 아니죠. 사용료는 사용률을 생성시키는 거죠. 이자와 이자율이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자율이나 지대율 역시 사용률의 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한 대가로 인한 이자 때문에 생기는 거죠. 빌려 쓰는 것은 다 사용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용료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악으로 규정을 짓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이는 대단히 그릇된 견해입니다. 작업수단을 구매할 돈은 없지만 빌려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득을 얻고자 해요. 그렇게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작업수단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을 수 없잖아요. 사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악용될 때가 문제인 거지. 어떤 이들은 사용료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악으로 규정짓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이 대단히 그릇된 견해입니다. 작업수단 역시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상품으로 거래되며 구매자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사용료를 받는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작업수단을 소유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면 사라지는 수요만큼 작업수단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사회의 생산력 및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주택을 예로 들 경우 다주택자들을 악으로 규정지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데 제한을 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요. 그리고 이 정책에 성공하여 구매력을 지닌 개인들이 더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사라지는 수요만큼 주택은 공급되지 않게 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원하는 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한 행위라면 악이죠. 정부는 보다 좋은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죠.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애써야 되겠죠. 그래요. 그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경주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주택에 최대한 배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매력을 지닌 사람들이 구매하는 만큼 주택은 공급되게 되고, 그렇죠.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 또 건설업이 좋아지겠죠. 산업적으로도 국가 산업도 발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 공급을 통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지대율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며 지대율의 하락은 주택가격 상승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생성되었을 때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택가격 결정 공식을 알면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각주가 달려있죠. 일정 기간 지대와 같은 부동산 투자 수익의 하락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된다.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지대가 하락한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겠죠.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따라서 다주택에 최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선이 되고 그 반대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악을 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흔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다주택을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거나 소유한 일을 그래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처럼 타락한이라고는 어떤 견해를 유포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택의 지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몇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공급의 증가는 지대율 하락 요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요인을 생각한다면 사회 전체의 평균 이윤율을 들 수 있는데 평균 이윤율 상승은 지불 능력을 강화시키므로 지대율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지대 및 지대율의 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 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죠. 그래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자면 책 한 권이 되겠죠. 모두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핵심만 다루는 거지. 다음으로 사용률이 낮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자율과 다른 사용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경우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의 수타적 기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출에는 사회적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대율이 연 5%이고 대출금리가 연 5%라고 가정하며 주택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주택 한 채당 5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에 대한 사회적 제한은 없으며 구매자는 100만 원의 화폐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00만 원으로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한 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연 5%의 지대율이 적용되어 5만 원의 지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을 통해 두 채를 구매한다면 10만 원의 지대를 획득하게 되며 5만 원을 대출이자로 지급하니 획득하는 지대는 5만 원이 되어 한 채를 보유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출 통해서 두 채를 사요. 5%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 지대로 얻는 수익은 두 채를 얻더라도 5만 원밖에 되지 않죠. 그래요. 따라서 이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지대율의 상승 혹은 이자율의 하락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대출을 이용해 두 채를 구매할 동기가 없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어야지 동일한 지대를 받으면서 대출을 통해서 두 채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5%이지만 두 채에 투자된 가치와 비교하면 2.5%가 됩니다. 200만 원이 투입돼서 2.5% 얻는 거죠. 이자를 지급하고
이 값을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개별적 대출금리로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제공받은 인간의 수입이 10만 원이고 주택 구매금액 대비 수입을 이윤율로 치환하면 이윤율 1층, 지대율 2층, 개별적 대출금리 3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요. 각각의 층들에 사는 율들의 변화가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유의미한 일이 되겠으나 거기에는 방대한 작업을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는 다른 율들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개별적 대출금리의 변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수입, 가족의 수입의 초과된 지대를 내면서 그래요. 주택을 대여하여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요. 사용률들은 하여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변동한다는 거다 이 말이죠. 개별적 대출금리가 2%로 하락하면 200만 원 곱하기 그래요. 2%, 그 대출금리 2%가 되면 200만 원 100만 원 대출 받았으니까 그래요. 획득하는 지대는 6만 원이 되어 한 채를 보유했을 때보다 획득하는 지대가 1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지대만을 목적으로 두 채를 구매할 수 있는 동기가 생성됩니다. 100만 원 곱하기 2%죠. 100만 원만 대출 받았으니까 100만 원은 현금으로 샀고 그러면 200만 원 전제가 있으니까 맞죠. 4만 원. 그래요. 획득하는 지대는 6만 원이 되어 한 채를 보유했을 때보다 획득하는 지대가 1만 원 증가했으므로 지대만을 목적으로 두 채를 구매할 수 있는 동기가 생성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리 하락은 주택 구매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택 상승의 요인이 된다. 지대율과 이자율이 비교되면서 반면에 개별적 대출금리가 3%로 증가하면 획득하는 지대는 4만 원이 돼요. 주택을 목적으로 두 채를 구매할 동기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기가 약해지겠죠.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죠. 따라서 지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자면 개별적 대출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용률은 개인들이 가치를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보통 나이가 들어 활동 지출로 가치를 획득하기 어렵지만 축적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활동하기 어렵죠. 만약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려 하겠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리고 작업수단을 대여를 통해서 공급하는 이들도 필요하다 했죠. 사용률을 통해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작업수단이 보다 많이 사회에 공급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률을 통해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나이에 든 것이 죄도 아니고 노인들의 삶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면 국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지마. 그러면 노인들이 소득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보다 정부가 더 적당하게 하겠죠. 따라서 투자가 가능한 작업수단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투자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들의 삶에 이롭지 그 역은 국가나 국민들의 삶에 해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작업수단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필요가 있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가요? 작업수단을 구매할 수 없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작업수단이 있어야 되는 경우 대여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태열 금화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물음에 대한 답이 끝나지 않았죠. 저번 물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죠. 반드시 기토를 불린 후에야 불리고서 그래요. 실오라기 하나도 없이 해놓아야 무토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늑스 장을 완전히 거치고 오리 장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어떤 신과 접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에 대한 답이 계속되는 거죠. 태식, 태아의 숨,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 비유적 표현이죠. 뭘까요?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하죠. 정확하게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직접 듣지 않는 이상. 태아의 숨은 즉신 신식야 곧 신의 호흡이다. 앞에 계속 언급했지만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러한 부분을 직접 언급했죠. 태열금화종지에서 을의 작용을 일으켜 생각하는 것이 태식이다. 근데 을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나타난 을은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어떤가는 신이다. 그러니까 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식, 막태, 숨이 없으면 태아가 없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숨은 코로 쉬는 호흡이 아니죠. 생각이 없다는 것은 태아가 없는 것 같다. 을이 바뀌어서 의식이 있고 의식이 생각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을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막시 태아가 없으면 숨이 없다. 숨이 없으면 태아가 없고, 숨이 있다는 말은 태아가 있다는 말이고, 태아가 있다는 말은 숨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죠. 태아가 없으면 숨도 없게 되는 거죠. 태식 공부. 태식 어리장을 일으켜 생각하는 일을 익히는 일은 즉 진인 지통. 진인은 도와 통하니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일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과 통한 이의 숨을 익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종 심심의 발꿈치로 깊이 숨쉬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 코로 숨쉬지 발꿈치로 어떻게 숨을 쉬냐? 앞에서 다 말했지만 육체로 숨이 아니면 발꿈치로 가능하죠. 발꿈치는 비유적 표현이죠. 을을 발꿈치로 표시한 것은 발꿈치에 비유한 것에 불과하죠. 입각 지연 막분 내외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뇌 안과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극유 내외 한편으로는 안과 밖에 있다고도 얘기한다. 안과 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는 어떤 뜻을 간직하고 있고 안과 밖에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삼관지위야 유외 내외 안과 밖에 있다는 것은 상관지위야. 안과 밖에 있다는 것은 말할 때는 세 개의 관문이 있음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서는 어떤가는 신의 뜻이 있고 어떤가는 신의 뜻이 변해된 세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공간, 중간, 과관이 생기는 거죠. 구별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가리키죠. 상관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안과 밖의 구별이 있는 경우를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말이죠. 무내외자 안과 밖이 없다는 것은 동정 합일야 움직임과 그침이 하나로 합쳐져 혼성일편 합쳐지고 섞여서 한 조각이 된다. 한 조각이 되어 화지위야 변화됨을 가리킨다.
무슨 뜻이냐? 동, 움직인다. 뭐 나타나는 걸 가리키겠죠. 생각이 합쳐진다. 정과 합쳐진다 이 말이에요. 고요한 상태, 르스작용을 거친 상태.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의 거듭난 상태를 가리킨다 볼 수 있겠죠. 어떤 거는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에 드러나는 생각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생각은 어떤 거는 그러한 이 생각은 어떤 거는 신의 생각이 되고 어떤 거는 신의 생각은 그러한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비와 부족이 어신 그러한 변화를 겪지 못했다면 뭐 어떤 거는 신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역비견도 또한 도를 보지 아니하면 도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틀거머서 종지 처음에서 얘기했죠. 어떤가는 신이라고. 즉 어떤가는 신을 보지 아니하면 종류오경 비록 깨달음이 있더라도 운변루 일광야 구름 주변의 가장자리에서 새어나온 한 줄기 그냥 빛을 따릅니다. 그래요. 의리작용을 일으키다 보면 뭐든 곧 어떤가는 신이니까 어떤가는 신이 강림하지 않더라도 어떤가는 신의 뜻을 일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부지런히 하라.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것을 하늘이 잔뜩 끼인 구름을 쉬는 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난다는 것은 구름을 완전히 치워서 푸른 하늘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뜨게 하여 훤하게 하는 것이니 한 줄기 빛을 받다 해서 교만해지지 말거라.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선뜻 도교에서 말하는 태아의 숨이라는 것은 넉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켜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이의 생각이기에 어떤가는 신의 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른 곧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어떤가는 신이기에 그러하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면 안과 밖의 구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안과 밖이 있게 되기도 한다. 안과 밖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말은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이의 생각은 곧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고 어떤가는 신의 생각은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이의 생각으로 실현된다는 말이다. 안과 밖의 구별이 있다는 말은 뜻으로 이루어진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온갖 세상을 나타나기에 상관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하여간 그대가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다 보면 결국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가는 신의 뜻을 훤히 알게 되는 날이 있을 테니 중단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련하도록 하여라. 어리작용은 어떤가는 신의 작용이니 어리작용을 일으키다 보면 어떤가는 신의 강림을 겪지 않더라도 어떤가는 신의 뜻을 일정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대는 그러한 성과에 만족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일은 하늘에 잔뜩 끼인 구름이 사라져 푸른 하늘에 태양이 이글거리며 훤해지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지 않는 이상 그대의 깨달음은 그대 스스로 대단하게 일지 모르겠으나 구름 사이로 삐져나온 한 줄기 빛에 불과할 따름이니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중단 없이 부지런히 수련하거라. 그렇죠. 한 줄기 빛을 봤는데 어떤가는 신의 뜻은 맞겠죠. 어떤가는 신의 강림을 겪지 못한다면 이 한 줄기 빛은 사이한 생각으로 바뀌어 그 사람을 그러한 일을 악령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